안녕하세요. 논쟁과 분란의 시발점 보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남자 자작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깔아주는 콩자갈입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학교 시설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네, 학교입니다. 여러분 중에 학교 안 다니는 사람 없죠? 네. 이거 듣는 사람 중에 아직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계시겠죠? 고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건축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을 수 혹시라도 찾아서 들으시지 않을까? 네. 들어주면 좋겠다. 그럼 좋겠네요. 네, 그만큼 보편적인 주제를 오늘 다루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갖고 온 텍스트는 영어 텍스트인데요. 제가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감명 깊어서 좀 갖고 와 봤습니다. 읽어보진 않을 거고, 내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7살짜리 학생이 막 이제 시작하는 4살짜리 진짜 애기 이제 막 유치원 들어가는 애기랑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세레모니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네, 졸업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이제 4살부터 17살까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사실은 미국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학생과 끝내는 학생. 10대 거의 뭐 대부분을 바친 그 학교 생활 마무리하면서 또 다시 시작하는 그 애기. 네, 그래서 이 학교라는 공간이 얼마나 신성한가에 대해서 우리 데이비드 허치슨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하시고요. 저는 좀 오래된 텍스트인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2004년 책이더라고요. 요즘 사람이네. 네, 맞아요. 2004년 17년 전이네. 네, 그때 초등학생이었죠? 그때 월드컵 지나고 2년 뒤네요. 네, 그래서 Natural History of Place and Education이란 책인데 그냥 뭔가 복차나 이런 걸 보면은 학교 공간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 뭐 그런 책이라서 참고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학교에서 뭘 하느냐? 어떤 문화적인 지식, 규범, 가치, 그리고 태도, 기술 이런 것들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그런 것이 실현되는 게 학교고, 이게 결국에는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의 그 연속성을 유지해주는 기관이자 제도이다. 학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서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는 그럼 언제 등장했느냐? 제가 오늘 보는 학교는 공교육이 시작했을 때를 학교가 시작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공교육의 시작이 바로 학교라는 시설이 프랑스에서 보통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보는데요. 그때가 이제 혁명의회가 헌법을 만들었을 때 모든 시민에게 공통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상의 공교육을 조직한다. 이런 어구를 법에다가 포함을 시키면서 공교육이 시작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사실은 독일도 되게 굉장히 일찍 공교육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지방 학사 통칙을 제정하면서 공교육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1760년대. 프랑스는 1790년대. 독일이 먼저 한 거 아니야? 네, 사실은 독일이 좀 먼저인 것 같은데 이거 되게 분분해요. 그래서 근데 약간 그 진짜 백이다. 이거를 진짜 프랑스 백이다. 혁명을 약간 시민 의식의 그 되게 정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자기라고 하고 싶을 거고 맞아요. 독일 시민 애들은 교육이 아니지 않냐? 그래 네, 너네는 약간, 말만 네, 그렇지 맞아요. 귀족 교육 아니었냐. 아, 네. 뭔가 그런 뉘앙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도 공교육이 발달했는데 영국은 사실 상대적으로 늦게 해서 1870년대부터 해서 영국의 경우에는 제도가 이제 착착착착 잘 진행이 되어서 뭔가 공교육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1850년대, 52년에 의무교육법을 성립했고, 한국은 언제냐? 1895년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를 제정해서 소학교와 사범학교 설립에 관한 법규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근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좀 빠른 시기. 네. 고종이 그런 근대화 시설들을 맞아요. 엄청 막 도입하던 시기에 사실 그 모든 대한제국을 제도가 만들고 갑자기 다 맞아요. 망가져져 일본이 들어오면서. 맞아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 고종 황제님이 그렇게 만들면서 공교육이 한국에서도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공간을 볼 때는 저는 교실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실의 변천사를 갖고 왔습니다. 점점 조그매지네. 네, 그리고 이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교실 공간에 관한 사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이게 2016년에 나온 류효석 교수님의 논문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크기를 굉장히 이제 사실 책상이랑 의자의 비율을 보고 크기를 예상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처음에는 랭캐스트리안 플랜이라고 불리는 이 엄청나게 큰 대강당 같은 교실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1789년도가 18세기, 19세기까지 이어지는 교실이고요. 굉장히 큽니다. 80명 정도 수용이 된다고 해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 할 거고요. 갤러리 시스템 플랜이라는 게 그 다음으로 등장합니다. 이거는 계단형 교실이고요. 뭔가 앞에 게 굉장히 컸다면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앞에 게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졌으면은 갤러리 시스템부터는 한 교실에서는 하나의 수업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여기서 공부를 했을 것 같은 그런 유니트 플랜이 나오는데요. 사각형 교실에 앞에 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칠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당 한 개 책상과 한 개 의자가 다 배분이 돼서 이렇게 학급 단위의 교실 평면이 1850년대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세기 중반에서는 여기서 약간 좀 더 아동의 인권이나 뭐 행복이나 어떤 교육받을 뭔가 더 좋은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은 사각형에서 좀 탈피하자. 그래서 비정형의 종합교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공간들이 이제 작은 공간에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더 설명을 드릴게요. 랭캐스트리안 플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사실은 공교육이 막 시작했을 때 도입된 거니까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을 것 같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수용을 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하나의 대공간에 이게 열로 이렇게 숫자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이 열로 책상들을 배치를 하고 이 열의 오른쪽 끝에 보면은 약간 동그란 뭔가가 있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애들을 동그랗게 세워놓고 뭘 가르쳐요. 결국 얘네는 이걸 할 때마다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발표도 하고 막 평가를 받고 그러면은 2반에 있던 애가 잘하면 1반에 또 가고 약간 요즘에 학원 같은 거죠. 어떤 그러니까 모니터리얼 플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니터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반 학생보다 우수한 학생을 가리키고요. 이 노동자를 양성하기 가장 좋은 교육을 계속 공교육에서 이제 추구를 했던 건데 읽기 세마기 능력에 따라서 수준별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반에 있던 저렇게 애가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친 다음에 저렇게 맞아요. 일자로 쭉 앉아서 뭔가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약간 수업이 힘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계속 정말 웅성웅성 하는데 막 뭔가 이렇게 풀어야 되고 내가 쟤보다 잘해야 더 좋은 반에 올라가고 어쨌든 경쟁을 막 시키면서 네, 이런 좀 초반에는 이런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고요. 좀 열악하죠. 정신 없었을 것 같은데. 기업 워크샵 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7살, 8살짜리 애들을 저렇게 모아놨다고 생각하면 통제가 네, 안 됐을 것 같아요. 체벌을 했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갤러리 시스템 플랜이라는 건데 이번에는 이 로버트 오웬이라는 분이 되게 아동 인권을 중시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사무엘 윌더스프린이라는 선생님이 만들어낸 건데 이 아동의 뭔가 흥미를 좀 더 유발하고 좀 더 뭔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 생기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림들도 좀 있고 뭔가 이렇게 칠판에 막 뭔가 가리키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아동들이 좀 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앞에서는 이게 굉장히 소규모로 뭔가 모둠 활동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 수업이 진행되고 이랬지만 사실 여기서는 하나의 수업을 그러니까 한 과목의 수업을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이 계단형 방식을 채택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같은 데는 선생님이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네, 맞아요. 근데 좀 많아 보이죠? 아주 애들이 많아 좀 보이죠? 도면에 비해서 계단 수가 상당히 많네. 네. 바글바글해. 약간 어쨌든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의 많은 수는 유지되지만 어쨌든 수업은 하나로 다시 확 줄었고 좀 더 교육은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이들을 좀 생각하는 방식이었으니까 네. 조금 발전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우리 유니트 교실, 단위평면. 이게 일제식 교실인가요? 네, 일제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한 일자에 그 제도할 때 제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교과만 가르친다. 한 개의 교실에서. 그래서 미국 맨체스터 지역에서 등장해가지고 계속 이게 사실은 이 구성이 가장 잘 쓰일 수밖에 없는 게 건물을 구성할 때 사각형 평면을 쫙 늘어서 만들면 학급을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많이 유용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썼고 또 언제 이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냐고 하면은 이제 1930년대 이후에 핑거플랜 유형의 교사 교실로 이게 복도가 있고 교실이 쫙 있고 이런 형태의 건물이 많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그때 이제 결핵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대요. 이게 그러니까 파빌리온 맞아요. 병원의 파빌리온이랑 크게 다르지 네, 않나요? 그러니까 병원의 위생이나 뭐 이런 약간 위생관념이 좀 더 중요해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제 학교에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좀 네, 사각형의 교실 쫙 붙이고 복도 쫙 있고 복도 창문 열고 교실 문 열면 환기가 쫙 되고 네, 그런 평면이 1850년부터 뭐 20세기 전반까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거는 self-contained classroom이라고 그냥 비정형 종합교실로 이제 해석이 됐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1950년대, 60년대에 고안이 된 건데요. 그때 또 약간 그 옛날에 로버트 오웬이 있었으면 또 이때는 이 아동의 교육과 이런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후에 좀 여유가 생기고 뭔가 아동들이 우리의 미래다. 뭐 이런 인식에서 새로운 유형의 교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니은자의 평면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는 워크룸이라고 해서 뭐 교과 수업을 할 때 뭐 학습만 이렇게 그 교사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모둠 활동도 있을 수 있고 뭘 만들기도 하고 초등학교 평면이라고 보면은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옆에 있고 알코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인 학습 공간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모둠 활동을 위한 책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놓여질 수도 있고 뭔가 다양한 활동이 하나의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교실의 문이 보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야외로 바로 이어지는 문도 있어서 야외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진짜 셀프 컨테인드 된 교실이라고 합니다. 일단 교육의 단위가 굉장히 작네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비교해 놓은 이걸 보면은 진짜 많이 달라졌죠. 뭐 80명, 60명, 뭐 40명, 갑자기 10명.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좀씩 더 뭔가 학생들의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생각이 발전돼 왔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겐 이런 교실 없죠. 네, 한국에는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 이런 교실을 유치원 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 네. 때 좀 볼 수 있죠. 근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다수의 교실들은 다 유니티 플랜이고 왜 그런 건가 하면은 표준 설계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우리가 전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원을 수용을 했어야 됐고 그러면서 뭔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표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표준 설계도가 어떤 거였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단위 학습 공간 개선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일자형의 평면으로 북측에 복도를 두고 남측에 교실을 두는 편복도형의 교사를 대지 북측에 배치시키고 남쪽에 운동장을 두는 배치 계획이 표준 설계도에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운동장을 두고 그 위에 바로 교실이 있고 그 위에 바로 복도가 있는 거죠. 저희가 보통 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런 교실에서 12년을 살고 나오는데 기본이죠, 기본. 네. 저희가 그래서 왼쪽 얼굴이 더 타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항상 왼쪽에 창문이 있고
오른쪽에 복도가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왼쪽 얼굴만 더 빛을 많이 받아서 네. 네. 우리 얼굴이 다 비대칭이 되는 게 아닐까? 아, 저희는 달랐어요. 어? 저희는 남쪽에 복도가 있었고 북쪽에 교실이 있었어요. 학교 들어간 입지 때문에. 아, 위치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하게 그 대지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게 이거를 변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일단은 남쪽에 운동장에 있어서 남측에 교실이 있는 거를 권장하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학교들이 생긴 것을 이제 정리해둔 이거를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요. 결국에는 일자형의 평면에 양쪽에 계단이 있냐, 중간에 계단이 또 있냐, 아니면 이게 이어져가지고 일자가 이자가 돼서 H자가 되느냐. 사실 이 정도의 변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해결됐을 수는 있었지만 어떤 이 표준 설계도에 대한 초등학교 공간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이 논문을 쓰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장님? 사장님? 아이고, 제가 읽겠습니다. 네. 특히 전란 이후의 60에서 70년대 교육시설은 1차, 2차 베이비붐 시대와 더불어 초등학교 의무 교육으로 인한 학생 수 급증으로 질보다는 양의 문제에 치중할 만큼 과밀도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 확충에 중점을 주었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표준도를 사용했다는 언급이 1960년대의 홍보물들에 등장한다. 학생 수의 급증은 시설적 면에서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통제와 주입을 위한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구조를 갖는 것이 표준 설계에 의한 공간의 특징이다. 네. 그럼 이제 보일러님이 여기. 맞아. 이러한 공간 배치의 특성은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억제하고 하나의 중심점에 의해 통제하기 좋은 노동자형 인간과 병사형 인간을 만들기에 적합한 배치라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교실에 있다가 복도에 나와요. 야자할 때. 그럼 선생님이 복도 끝에 서 있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손깍지를 하는 거죠. 안 들어가고 뭐가 굉장히 있겠냐? 감시하기 좋은 구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업을 받다가 누가 땡땡이를 치러 운동장에 가로질러가지고 정문으로 뛰어가요. 그럼 거기다가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사태질을 하면서 저놈 저거 봐라. 약간 진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감시하기 좋은 구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러한 뭐 사실은 비판은 굉장히 쉽죠. 그래서 표준 설계도에 의한 이런 공간 구성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얘기하셨듯이 대지의 상황에 따라서 배치도 되게 달라질 수도 있고 뭔가 구성이 좀 다양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 정리를 해두신 거를 좀 갖고 왔는데 디귿자가 반대로 되거나 아니면 이자가 되거나 H자가 되거나 미음자가 되거나 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좀 계단 옆에 좀 큰 공간들이 있고 이게 나름대로 시설이 획일화되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획일화되지 않도록 뭔가 조금 더 설계 요소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1992년에 이미 표준 설계도가 폐지가 됐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어진 초등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한테 나 이런 배치의 학교를 하고 싶어.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막 기괴하게 생겼어.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그냥 되지. 지 돈대로 짓지 왜? 건축은 되게 보수적으로 느리게 변하니까요. 네, 한편으로는 학교 건축이라는 게 되게 특수한 영역이 돼서 맞아요. 학교 건축 담당하시는 심의하시는 분들 플러스 교육부 관계자들 플러스 그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해오던 그 일선의 건축가 그룹이 네, 이건 기본이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형성된 그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남형 교실 배치를 안 했다. 음. 기본이 안 된 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군요. 그런 얘기 있었죠. 어쨌든 뭔가를 다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92년에 폐지됐으니까 이미 20몇 년이 지났는데 10년 지금 다 돼가네. 지금 거의 30년 돼가죠? 네. 30년 다 어쨌든 하네. 네. 어쨌든 뭐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은 삼각학교라든지 좀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인터뷰인가를 봤을 때도 3년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설계도를 갖고 설득을 씨름을 하는데 많이 하셨구나. 네.
그거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니까요. 진짜 어디 교실을 남쪽에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애들이 누군가 시험 이거를 치러고요. 이틀을 딱 깨려면은 네, 어쨌든 현실적인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런 학교에서 우리가 계속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표준이라는 게 있는 것 자체가 어떤 획일화된 기준을 누구에게나 요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런 비판들이 있는 게 이제 공교육, 그러니까 공립학교들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래서 더 그걸 신뢰하지 않게 되고 뭔가 이런 약간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글을 또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공교육이 실패했다. 그런 얘기가 1980년대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탈선 학생들 막 애들이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왕따 문제가 막 사회적인 문제로 변하고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특히 사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은 해결된 게 많지 않은데 제가 이 텍스트를 이게 이제 학교 교육의 위기와 공교육 이념의 재검토라는 나병현 선생님의 2001년 논문의 일부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뭔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또 우리 나눠서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앞에 나온 네. 거는 그러니까 앞에 한 문단은 아까 앞에 논문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읽을까?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부울려님께서 두 읽어주실래요? 번째부터. 네. 네, 그러나 누구나 보편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있다는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학교 지식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내세워 지식교육의 보편성 자체를 이데올로기라고 몰아붙이는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판에 봉착해 있으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의해 나타나게 된 근대성의 해체, 이성적 원리와 기준의 해체는 모든 아동에게 지적인 기준을 요구했던 근대 공교육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네, 위기입니다. 어려운 말이네요. 네. 계속 읽을까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교육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러한 영향을 조하태는 전통적인 교육의 지적 도덕적 기반이 붕괴되고 그 권위가 실추되었으며 따라서 지적 도덕적 사회적 통합이라는 교육의 1차적 과업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포스트 모던 문화에 물든 학생들이 교사의 지적 도덕적 권위를 예전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을 뿐더러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과 신념의 보편적 의미나 가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 붕괴는 대표적인 근대성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가 탈근대성의 전이인 청소년을 포용하지 못함으로써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공교육의 이상은 이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네, 공교육이 굉장히 위기다. 사실 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것만 갖고 왔고요. 이 글을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나 선생님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관계 정립. 그러니까 사교육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억압할 수는 없으니까 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십니다. 이분의 태도는 그냥 공교육만 어떻게 잘 하면 된다라는 태도보다는 사교육과 어떤 병행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교육받을 권리가, 그러니까 사실 공교육만으로는 지금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계속 받게 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이해하면서 제도를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실 공교육의 위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표준과,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교과서가 아니면 수업을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그게 정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회 지속을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되게 레디컬한 입장을 갖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국가 지정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건 맞는데 학교 자체가 자유도가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들 중에서는 어떤 학교는 그 고교 학점제, 교과교실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대학생들처럼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듣고 싶은 선택해서? 교과만 선택해서 듣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고 아직은 과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 학교들만 그런 걸 하고 그거를 이제 점차 확대를 해나가려고는 하는데 그게 또 약간 교사들의 능력과 이런 것도 되게 상관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 글에서도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 교직원들 사이에 어떤 그 노력하지 않는 그 분위기?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뭐 계속 컨텐츠 사실 개발하고 계속 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그냥 사실은 잘릴 일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굉장히 2001년에 나온 글이지만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학교 시설은 무슨 변화를 꾀하고 있을까? 이게 선도 사업인데요. 그 꿈을 담는 교실 프로젝트입니다. 꿈담 교실. 네, 꿈담 교실.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매년 백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백서에 이제 각각의 어떤 교실 공간들을 이노베이션을 했는지가 소개가 되고 뭐 도면도 좀 나오고 좀 참고하실 만한 분들은 이 교육청 사이트에 가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 2개 갖고 왔는데요. 서울 면동초등학교가 첫 번째입니다. 잘 보시면 이게 굉장히 넓죠, 공용 공간이. 복도가 약간 확장된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원래 좀 이런 좀 그 공간이 텅 비어 있었는데 이 면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좀 놀이 공간들을 좀 시원하게 크게 이렇게 잘 채워줘가지고 사실 교실 공간은 많이 바뀐 게 없는데 공용 공간을 좀 저는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미끄럼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면동초 학생이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 진짜 미친 듯이 뛰어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 규모라서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 애들. 공용 공간이. 그리고 그다음에 상월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는 공용부였으면 지금은 교실 공간 안에를 꾸민 사례를 갖고 왔는데 교실 안에 되게 다양한 작은 그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교실 변천해온 걸 보면은 80명, 40명, 20명, 10명 이렇게 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사와 학생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서로의 관계도 굉장히 뭔가 약간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교육의 그런 것도 좀 담긴 것 같아요. 좀 서로 막 가르쳐주고 좀 피어 액티브한. 저 어떻게 쓸지가 되게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쉬는 네. 시간에만 들어가는 건가? 저 같으면 근데 뭔가 모든 활동을 할 때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교사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네, 굉장히 사실은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다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잘 된 케이스니까 갖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꿈을 담은 교실 프로젝트에 한계가 있다. 생각하는 지점은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학교 교실을 벽을 다 때려 막지 않은 이상, 아니 두들려 부시지 않는 이상 이거를 크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 평면을 그냥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 복도가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교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벽 하나 두 개씩 그냥 조금씩 더 뭔가 책상을 좀 붙박이로 붙이고 의자도 좀 붙이고 좀 작은 공간들 붙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핑크색으로 돼 있는 이 복도와 교실의 벽을 허문다? 사실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설득을 해야 되고 막 교장 선생님 반대해. 그럼 어떡해요. 학부모들이 갑자기 막 들고 일어나. 구조 완전 찐딴. 이러면은 현실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약이 많고 어쨌든 좋은 프로젝트고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97%의 학생이 만족했다고 합니다. 정말 학생들은 그냥 조금씩 고치고 뭔가의 작은 놀이 공간과 그 전반적인 그 재료 바꿈만으로도 굉장한 행복을 느낍니다. 저치수가 함의하는 거는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 기존의 학교가 얼마나 천편일률적이었나를 보여주는 것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를 많이 들인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학교 건축에 돈을 안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프로젝트들이 꿈담 교실 중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 그러니까 꿈담 교실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교실에 5천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그 공무원분들 입장에선 정말 예전 같았으면 생각도 못했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의 돈을 들여야지 이 정도 퀄리티의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근데 이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만족도가 높아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좀 좋은 공간들이 나오긴 할 텐데 그럼에도 아쉬운 거죠. 보세요. 이게 일본의 학교랑 스웨덴에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이게 굉장히 재료만 보면은 되게 마일드하고 되게 평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복도가 되게 넓고 이 복도에 심지어 천창에서 빛이 떨어져요. 그리고 계단이 계단실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도에 연결돼가지고 막 되게 층간 이동이 뭔가 자유롭고 밑에 층 애들이랑 위에 층 애들이랑 막 열심히 놀 것 같고 복도에는 전면 유리예요. 약간 되게 열려있죠? 우리는 복도에서 밥 먹으러 뛰어가는 것밖에 안 하는데 쟤네들은 복도에서 뭔가 얘기도 하고 네. 놀기도 하고. 네. 저는 복도에서 뭐 했었냐면은 체육 시간에 열쇠 갖고 오는 친구가 당번이 늦으면 창문을 열고 뛰어서 창문 진짜 엄청 높아서 그때 한 1.2m? 그거를 폴짝 올라가가지고 내려와서 교실 문을 열어요. 그게 가장 재밌는 기억입니다. 창문 넘어가는 거? 네. 근데 그만큼 창문을 넘어가야 된다는 게 좀 뭔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 뭔가 되게 닫혀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대신에 그 창문 밑에서 애들이 쫙 숨어가지고 30명의 애들이 문이랑 창문 벽 쪽에 숨어가지고 영어 시간이랑 체육 시간 바꿔놓는 거예요. 시간표를. 그러면 선생님이 왔다가 체육 시간이었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 짓을 몇 번 만우절이랑 이럴 때 했다가 나중에는 선생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화장실 대걸레 물을 갖고 와서 문에다 막 뿌렸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물이 막 새 나오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들켰다고 그랬죠. 어쨌든 사학형 교실에선 그 정도 재밌는 기억인데 여기서는 얼마나 더 좋을까? 이 층고 이게 가능한 층고입니까? 여기 뭐가 달려있는데 진짜 이런 여유가 약간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진짜. 뭔가 풍요로움이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저 네. 공연 공간에서. 그 되게 우리는 항상 선적으로 움직이는 학교로 다녔는데 네. 여기는 학생들이 그냥 다니는 데가 굉장히 평면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열려 있는 맞아요. 공간들이 생겨서 그게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학교 발제였고요. 다음 주에는 네, 다음 주에 저희가 그러면은 학교에 대한 얘기를 더 학교. 이어나갈 건데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다녔던 학교들이 사실은 뭐 굉장히 비슷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각자 간단하게 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뭐였는지 뭐 이런 것 좀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또 얘기해보고 싶은 문제는 사실은 도시에 학교를 짓다 보니까 뭔가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그런 그 높은 층고의 공간을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반면 이제는 인구가 굉장히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50명이 쓰던 교실을 이젠 16명? 뭐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면에는 지금 도시의 공간이 계속 없어지고 근데 학교는 계속 인구가 줄면서 학생 수는 줄고 그러면은 운동장과 교사의 그런 남는 유휴 면적을 굉장히 노리는 세력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뭔가 의견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미래 학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랑 뭐 예전에 어른들이 다녔던 때랑 뭐 다르겠지만 어쨌든 수업 자료를 보여줄 때 저는 빔 프로젝터가 있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최첨단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는 스마트 전자칠판, 막 태블릿을 조마다 하나씩 갖고 있어서 막 모든 활동을 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노트북을 지참해서 학교에 와요. 그게 없으면은 과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순간부터 군대를 갔다 왔더니 애들이 다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더라고. 네. 나만 연필 가지고 네. 필기하더라고. 굉장히 디지털 기술이 수업의 접목이 되면서 뭔가 기술만 갖춰지면은 공간에 그게 별로 의미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이 교실의 드는 것 의미가. 같아요. 네, 교실에서 건축가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